한 잡화점이 대한민국 유통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1,000원짜리를 팔아 어떻게 연 매출 4조 원을 돌파했을까요? 2026년 현재 아침마다 화장품 오픈런이 벌어지고 백화점 뷰티 브랜드들이 5,000원짜리 전용 라인을 바치며 입점을 간청합니다.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도 이 동네 잡화점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가의 상징이 유통의 권력이 된 이 구조. 지금부터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뒤 영수증을 펼쳐본 적 있으신가요? 샴푸 하나, 칫솔 몇 개, 청소용품 서너 점을 집었을 뿐인데 계산대 앞에서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일상은 이 끔찍한 생활비 스트레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마트 물가는 해마다 고개를 쳐듭니다. 1인 가구와 자취생들에게 이 압박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균열 지점에 다이소가 파고들었습니다. 동네에 다이소 없으면 이사도 안 간다는 말이 농담처럼 퍼졌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5,000원짜리 휴지거리가 다이소에선 1,000원입니다. 8,000원짜리 정리함이 2,000원에 팔립니다. 단순히 싼 물건을 늘어놓은 게 아닙니다. 다이소는 생활비라는 만성 통증에 정확히 진통제를 꽂아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 진통제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이소를 한번 경험한 소비자는 다시 대형마트의 생활용품 코너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가격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능의 상품이 서너 배 차이로 진열되어 있으면 손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쪽으로 향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경제학이 대형 유통사들의 생활용품 매출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거인들이 흔들렸습니다. 잡화와 생활용품은 원래 마트의 충성 고객을 붙잡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착제가 동네 1,000원짜리 가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통업계는 이 현상을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소비 패러다임의 균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다이소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 생태계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원짜리를 팔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가격표 그 자체의 설계에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격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1,990원, 2,900원, 9,900원. 숫자 끝자리에 벨가 붙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직 프라이싱이라 부릅니다. 2,000원이 아니라 1,990원이라고 쓰면 소비자의 뇌는 1,000원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통업계가 애용해온 이 얄팍한 전략에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내성이 생겼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합산된 총액을 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소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딱 떨어지는 숫자만 씁니다. 90원, 900원 같은 꼬리는 없습니다. 계산이 단순해지니 소비자 머릿속에서 지출 총액이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3,000원짜리 3개를 집으면 9,000원. 여기에 1,000원짜리 2개를 더하면 11,000원. 암산이 됩니다. 이 투명함이 소비자에게 통제감을 돌려줍니다. 더 중요한 건 5,000원이라는 상한선입니다. 다이소 매장 어디를 둘러봐도 5,000원을 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 단순한 룰 하나가 소비자의 심리적 방어막을 해제시킵니다. 여기선 아무리 질러도 큰일 안 난다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혹시 과소비하지 않을까 긴장하지만 다이소에서는 그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장바구니에 10개를 담아도 5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가격 구조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5,000원 이하로 맞춰야 하니 불필요한 기능이나 과잉 포장이 사라집니다. 본질에 집중한 상품만 살아남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개발 방향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협상 대신 룰 안에서 최적화하는 게임이 됩니다. 결국 다이소의 가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절대 바가지 없다는 약속이고 공급자에게는 이틀 안에서 승부하라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1,000원, 2,000원 받아서 대체 뭐가 남을까요? 남는 장사가 맞긴 한 걸까요? 1,000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게 있겠느냐는 질문에 다이소는 숫자로 답했습니다. 연 매출 4조 원 돌파. 이 수치는 웬만한 백화점 한 개 체인의 매출과 맞먹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대형마트들이 2, 3%대에서 허덕일 때 다이소는 그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박리담회의 교과서적 성공이라 부를만 합니다. 싸게 팔되 많이 팔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잡화점이 뷰티 시장의 권력 구도까지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 다이소 매장 앞에는 아침마다 화장품 오픈런이 벌어집니다. 정샘물, 마몽드, 투쿨포스쿨 같은 백화점 뷰티 브랜드들이 다이소 전용 라인을 출시하며 입점을 간청합니다. 3만짜리 립스틱을 팔던 브랜드가 5,000원짜리를 만들어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값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역전 현상의 핵심은 유통 채널의 집객력입니다. 다이소 매장은 전국에 1,500개 이상 퍼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든 전남 시골 읍내든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곧 광고판이자 판매대입니다. 뷰티 브랜드 입장에서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전국 소비자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은 다이소 외에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MZ세대가 몰립니다. 결국 다이소는 단순한 저가 잡화점이 아니라 유토 생태계의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이소에 입점해야 대중성을 확보합니다. 유통의 문법이 바뀐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접근성이 권력이 된 시대. 다이소는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성과의 이면에는 치밀한 비용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점포 위치는 곧 운명입니다. 대로변 1층 코너 자리는 이동 인구가 많아 매출이 높지만 임대료도 그만큼 살인적입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1층 점포는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유통 브랜드는 이 비싼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합니다. 눈에 띄어야 손님이 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이소는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다이소 매장은 유독 2층, 3층, 지하에 많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보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해가 됩니다. 1층 대비 임대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평수를 절반 가격에 쓸 수 있다면 그 차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다이소는 이 선택을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간판만 보이면 소비자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낀 임대료는 두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첫째는 물류 인프라입니다. 다이소는 전국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부산, 용인, 세종 등지에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규모의 창고가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3만여가 상품이 전국 매장에 빠르게 공급됩니다. 둘째는 상품 품질입니다. 1,000원짜리라도 쉽게 부서지거나 못쓰게 되면 재구매가 없습니다. 다이소는 가격 대비 품질의 마지노선에 지키는 데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 선택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였습니다. 화려한 입지 대신 실속 있는 내실을 택한 것입니다. 곡목 안쪽이나 건물 위층에 있어도 사람들은 다이소를 찾아갑니다. 부드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부동산 비용이라는 유통업의 고질적 부담을 우회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최저가와의 싸움입니다. 인터넷 쇼핑의 시대입니다. 검색 한 번이면 최저가를 찾을 수 있고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송비입니다. 1,000원짜리 건전지가 필요해서 온라인몰을 뒤져 800원짜리를 찾았다고 칩시다. 결제 직전 배송비 3,000원이 붙습니다. 총 3,800원.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이 단순한 셈법이 온라인 최저가의 허점을 찌릅니다. 다이소는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슬리퍼 끌고 걸어갈 거리에 매장이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에나 있고 지방 중소도시 읍내에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네 편의점보다는 조금 멀지만 충분히 도보권입니다. 이 촘촘한 배치가 배송비라는 숨은 비용을 무력화시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총 비용은 상품 가격만이 아닙니다. 배송비, 이동시간, 교통비, 주차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대형마트는 상품 가격은 쌀 수 있어도 가는데 기름값이 듭니다. 온라인몰은 배송비가 붙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채워야 무료 배송입니다. 다이소는 이 모든 부대 비용을 최소화하는 위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상품 자체의 가격 경쟁력에 접근 비용의 경쟁력을 더한 것입니다. 이 전략이 특히 빛을 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건전지가 다 됐을 때, 청소 도구가 망가졌을 때, 손님이 온다는데 컵이 모자랄 때, 이런 상황에서 이틀 뒤 도착하는 택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걸어가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소는 이 즉시성의 가치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입니다. 2023년을 전후로 한국 소비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중국 직배송 플랫폼인 이들은 믿기 어려운 가격표를 들고 왔습니다. 500원짜리 케이블, 1,000원짜리 공구 세트, 2,000원짜리 가방. 다이소보다 더 쌉니다. 한국 유통업계에선 다이소의 시대가 끝났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가격이라는 무기를 더 센 상대에게 빼앗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두 채널을 직접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플랫폼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 편차가 극심합니다. 사진과 전혀 다른 상품이 오기도 하고 며칠 쓰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도 번거롭습니다. 반면 다이소는 최소한의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라도 기본 기능은 합니다. 이 신뢰의 격차가 가격 격차를 상쇄했습니다. 일본의 백엔체인인 다이소 재팬이나 세리아도 비슷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세 앞에서 일본 백에이숍들은 품질 관리와 매장 경험이라는 카드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다이소 역시 같은 전략입니다. 온라인에서 복불복 도박을 하느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겠다는 소비자 심리를 공략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물리적 존재가 역설적으로 강점이 됐습니다. 결국 알리와 테무의 공세는 다이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이소의 포지션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저가는 중국 플랫폼이 가져갔지만 최저가는 다이소가 지켰습니다. 가격과 품질과 접근성의 균형점. 그 교집합에서 다이소는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이제 이 잡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동네 문방구를 기억하시나요? 형형색색 지우개, 캐릭터 연필, 작은 장난감들이 빼곡했습니다. 용돈을 쥐고 무엇을 살지 고민하던 그 설렘. 하지만 대부분은 구경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용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 꼬마들이 자라 직장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이소에서 그 한을 풉니다. 1,000원, 2,000원이면 예전에 갖고 싶던 것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이소는 이 감성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단순히 생필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취미용품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화 그리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화방에서 물감과 캔버스를 사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이소에서는 3만 원이면 기본 세트가 갖춰집니다. 뜨개질, 캘리그래피, 가구 리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타격이 없는 가격이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성은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SNS에는 다이소 하울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만원으로 방 꾸미기, 다이소템으로 캠핑 준비하기 같은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다이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놀이터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는 저비용 실험실, 취미를 발견하고 취향을 테스트하고 작은 성취감을 얻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이소를 대체할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는 비싸고 온라인은 기다려야 하고 전문점은 문턱이 높습니다. 다이소만이 가격과 접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어른들의 문방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이 잡화점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유통업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답안입니다. 그 교훈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다이소가 대기업이 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1990원 같은 심리 가격 대신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썼고 5,000원 상한선이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이 정직함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뢰는 가장 값싼 마케팅입니다. 광고비를 쏟아붓는 대신 가격표 자체가 광고가 됐습니다. 단순함이 곧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프라인의 재발견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다이소는 역설적으로 매장 수를 늘렸습니다. 배송비 3,000원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슬리퍼 거리의 접근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물리적 존재감이 여전히 힘을 갖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이소는 그 영역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서민 경제와의 동행입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다이소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다이소는 그 대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생활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서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이소가 없었다면 우리 생활비 뒤에는 0이 하나 더 붙었을지 모릅니다. 이 잡화점의 성공은 단순한 유통 혁신을 넘어 시대의 필요에 응답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이소 같은 모델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다음 다이소가 될 수 있을까요? 1,000원의 힘이 대기업을 무릎 꿇렸습니다. 작은 가격표 뒤에 숨은 큰 전략? 앞으로도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